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날의 깊은 산골짜기 너울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는 곳이었지만 물이 맑고 흙이 차져서 사람들의 인심만큼은 넉넉하고 순박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바보라고 부르는 칠성이라는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문정얼식을 하며 자라났으나 타고난 천성이 착하고 우직하여 남의 것을 탐낼 줄 모르고 오로지 제 몸 하나 움직여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만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남들보다 머리가 셈이 늦고 말주변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허허 웃고 넘기기 일쑤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칠성이라 부르기보다는 그저 바보 칠성이라 부르며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덩치가 황소만하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의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10년 넘게 하면서도 주인집 쌀독에 쌀이 줄어드는 것을 제 살이 깎이는 것처럼 안타까워했고 소에게 먹일 여물을 끓일 때는 제 밥상 차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이니 주인조차도 그의 우직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칠성에게도 남모르는 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자기 소 한 마리를 사서 남의 땅이 아닌 조그만 제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이 우수수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칠성은 드디어 10년간 머슴살이로 모은 세경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칠성의 끈기와 성실함에 감복하여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얹어준 엽전 꾸러미를 건네주며 이제는 나가서 내 살림을 꾸려보라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칠성은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그 길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큼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장터에 가서 튼튼하고 뿔이 멋진 황소 한 마리를 사서 끌고 올 생각에 칠성의 눈앞에는 벌써부터 누런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읍내 장터는 추수를 끝내고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떡장수의 목소리 그리고 엿가위 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칠성은 소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서서 국밥 끓이는 구수한 냄새에 침을 삼키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비단 옷감에 눈길을 주기도 했지만 오로지 품속에 단단히 동여맨 엽전 주머니를 지키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돈은 칠성이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기에 그는 혹여나 소매치기라도 당할까봐 옷자락을 움켜쥐고 사람들 사이를 조심조심 헤집고 나갔습니다. 소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칠성은 수많은 소들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 어느 놈이 제일 힘을 잘 쓸지 이리저리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있었고 그 사이로 비명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가녀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소를 구경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 큰 덩치를 이용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게 생긴 거강군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발치에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입가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으며 가는 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거강군은 씩씩거리며 쓰러진 여인을 향해 침을 뱉고는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며 이 계집을 사갈 사람이 없느냐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병들고 약해서 기생 노릇도 못하게 생겼으니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헐값에 넘길 테니 누구든 데려가서 종으로 부리든 첩으로 삼든 마음대로 하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몰골이 워낙 처참하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여서 구경꾼들은 혀만 찰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러다 사람이 죽겠다며 수군거렸지만 험악한 거강군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 기력조차 없는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몽돌로 얻어맞은 듯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면서 무시도 당하고 구박도 받아보았지만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매를 맞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멍든 어깨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파리한 목덜미가 칠성의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때 여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칠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살려달라는 애원보다는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체념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눈빛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거강군을 향해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칠성의 우렁찬 목소리에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거강군은 칠성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남루한 옷차림의 머슴 주제에 무슨 상관이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저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으니 값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칠성이 미쳤다며 웅성거렸고 어떤 노인은 칠성의 소매를 잡아끌며 병든 송장이나 다름없는 여자를 데려가서 못에 쓰려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저 여인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강군은 칠성의 품속에 있는 두둑한 전대를 눈치채고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습니다. 그 값은 칠성이 1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어가며 모은 황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칠성은 순간 망설였지만 다시금 여인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거강군의 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는 칠성의 10년 세월이자 그의 꿈이었고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황소였으며 그의 미래가 담긴 전부였습니다. 거강군은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킬킬거리며 여인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돈을 건네고 난 칠성의 손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칠성을 올려다보는 여인에게 다가가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렸고 칠성은 하는 수 없이 넓은 등을 내어주며 그녀를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져 칠성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칠성이 피투성이가 된 기생을 업고 장터를 빠져나오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소를 사러 갔던 바보가 소 대신 다 죽어가는 병신을 사왔다며 비웃음 섞인 조롱이 칠성의 등 뒤로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칠성의 뺨을 때리고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희미한 온기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산길을 걸으며 이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생각하니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등 뒤의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등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절하듯 축 늘어져 있었는데 칠성은 혹시나 그녀가 숨을 거둘까봐 연신말을 걸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다 왔소.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움이라도 끓여드리리다. 칠성의 투박한 위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칠성은 드디어 너울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은 칠성이 황소를 몰고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에 엎인 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피가 낭자한 여자라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칠성아 손은 어디 가고 웬 여편네를 업고 오는 개냐? 촌장 어른이 깜짝 놀라 물었지만 칠성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자신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칠성의 뒤를 따르거나 수군거렸고 칠성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병든 여자를 사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산비탈 바로 아래에 있는 낡은 초가 삼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엌 문짝은 삐걱거렸지만 칠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 급히 불을 지피고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불빛 아래서 본 여인의 모습은 장터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얼굴의 멍은 시퍼렇게 번져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아끼지 않고 한 줌을 퍼서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상골의 밤을 채웠습니다. 여인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듯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서 여인의 입에 흘려 넣었지만 여인은 의식이 없는지 삼키지 못하고 자꾸만 흘려보냈습니다. 칠성은 애가 타서 수건에 물을 적셔 입술을 죽여주고 차가운 손발을 주물러 피가 돌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칠성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삭풍이 몰아치며 문풍지를 떨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앉아 빈손을 내려다보며 오늘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잘한 짓인지 내일 당장 끼니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칠성의 이야기를 안주삼아 떠들었고 사내들은 사랑방에 모여 칠성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허공에 날리다니 역시 바보는 어쩔 수 없어.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칠성은 밖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여인을 살리는 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고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 여인의 열을 내렸습니다. 칠성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아니면 아직 하늘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는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처음 보았을 때의 죽은 눈빛과는 달리 미약하나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쪽잠을 자고 있는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흙투성이 옷 그리고 피곤에 절어있는 칠성의 얼굴을 보며
여인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극심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고 그 소리에 칠성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칠성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팔려다니며 온갖 수모를 겪었고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기에 이 낯선 사내의 호의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칠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칠성과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연꽃연의 꽃화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흙탕 속에서 짓밟히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몸을 추스르는 동안 묵묵히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를 사지 못해 남의 집 소를 빌려 밭을 갈아야 했고 그 대가로 품을 팔아주느라 칠성의 몸은 예전보다 배로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랫목에 앉아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칠성에게는 낯설면서도 가슴 벅찬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밥상은 초라하고 반찬은 김치 한 조각뿐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먹는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고 약값을 대느라 칠성의 살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칠성이 신세를 망쳤다며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칠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라고 위로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땔감마저 떨어져 방바닥이 냉골이 되었을 때 칠성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칠성은 놀라서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칠성은 급히 마을의 용한 의원을 모셔오려 했지만 돈이 없어 망설이다가 결국 곰할매라 불리는 마을의 산파 할머니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곰할매는 칠성의 딱한 사정을 듣고 투덜거리면서도 집으로 와서 연화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맥을 짚던 할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이 처자 몸에 아기가 들어섰네. 곰할매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연화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들어섰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칠성이 데려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칠성의 아이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생겼네. 병신이 남의 씨를 받아 키운다이 아싸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조롱했습니다. 칠성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쳐 구해온 여자가 다른 사내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부른 배를 감싸 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칠성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지 않은가? 그리고 저 여인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비난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것은 그녀에게 다시금 지옥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그저 묵묵히 군부를 떼고
산에 가서 토끼를 잡아 고아 먹이며 연화의 몸보신에만 신경 썼습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깊은 속내를 알기에 밤마다 칠성이 잠든 머리맡에서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칠성은 생명의 은인이자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겨울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칠성의 집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만 덩그러니 떠 있고 사방은 고요한데 칠성의 한숨소리만 깊어갔습니다. 내일 당장 끼니를 이을 곡식이 없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도 전무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저 감정에 치우쳐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두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칠성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눈 덮인 상월마을, 작은 초갓집 위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사내가 전 재산을 바쳐 지키려 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알 수 없는 생명. 이들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들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내일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 너머 숲 굽는 마을에 가서 일감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노을골의 밤은 깊어가고 칠성과 연화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눈보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을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칼바람은 칠성의 낡은 초갓집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고 문풍주는 밤새도록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떨었습니다. 칠성은 틈만 나면 진흙을 개어 벽의 틈새를 메우고 지푸라기를 덧대어 바람을 막으려 애썼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방 안의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 속에서도 칠성은 아랫목의 가장 따뜻한 자리를 연화에게 내어주었고 자신은 문지방 근처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무쇠처럼 튼튼하니 괜찮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새벽녘이면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는 것을 연화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땔감을 구하러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씨를 벤 여자를 상전처럼 모시다니 조만간 굶어 죽어 송장이 되어 나올 게야.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에 꽂혔지만 칠성은 묵묵히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혹여나 그들의 모진 소리가 방 안에 있는 연화의 귀에 들어갈까봐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이미 몸과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입덧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변변한 먹거리 하나 없는 살림에 헛구역질만 해대니 연화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칠성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눈 덮인 산을 뒤져 겨우겨우 칠뿌리를 캐오거나 운 좋게 토끼라도 잡는 날이면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없는 날에는 맹물에 소금을 타서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멀건 죽마저 연화에게 덜어주며 밖에서 배불리 먹고 왔으니 걱정 말고 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칠성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눈물을 삼키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칠성은 낯뜨거운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숯이라도 구워 팔아볼 요량으로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나가던 마을 청년들이 칠성의 숯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바보가 구운 숯이라 불이나 제대로 붙겠냐며 킬킬거리는 그들에게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흩어진 숯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생서방 노릇하느라 뼈가 빠지네 뻐꾸기 새끼 키우는 맛이 어떠냐며 연화를 들먹이자 칠성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연화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칠성은 억지로 화를 삼켰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관계라도 끌려가면 연화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멍투성이가 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헌옷을 뜯어 기저귀감을 만들고 있는 그녀의 손은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달려가 연화의 손을 잡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부인 몸이나 챙기시오. 찬바람 드는데 왜 이러고 있소? 칠성의 투박한 걱정에 연화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값이라도 해야지요. 저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연화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밥값이오. 제발 그런 소리 마시오. 겨울이 깊어지면서 식량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독은 거미줄이 칠 정도로 비어버렸고 땔감도 며칠 버티지 못할 양만 남았습니다. 칠성은 하는 수 없이 마을에 부자 영감댁을 찾아가 쌀을 좀 구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슴일을 해주기로 하고 쌀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 동네 물을 흐려놓고 무슨 염치로 손을 벌리느냐. 는 호통과 함께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남의 집 담벼락 밑에 버려진 시래기 잎이라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는데 칠성의 앞날만 캄캄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 칠성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곰 할매였습니다. 곰처럼 둔해 보이지만 속은 깊고 따뜻하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는데 평소 칠성을 안쓰럽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할매는 눈을 맞으며 서 있는 칠성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렀습니다. 칠성은 쭈뼛거리며 할매의 좁은 방으로 들어갔고 할매는 따뜻한 고구마 몇 개를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곰 할매는 칠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귀담아 듣지 마라. 네가 품은 그 여인네 그리고 그 뱃속의 아기 보통 인연이 아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할매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연화와 아기를 두고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매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 귀하듯이 고난 속에 태어나는 생명은 필시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다. 남의 신이 뭐니 떠들지 몰라도 내 정성으로 키우면 그게 바로 내 자식이고 네 복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 마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라. 할매의 말은 칠성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모두가 저주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축복이라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칠성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칠성은 할매에게 큰 절을 올리고 품속에 넣어둔 시래기 대신 할매가 싸준 혓쌀 한 뙑박과 고구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 복이다. 칠성은 할매의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눈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화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할매가 준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쌀을 구해오셨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칠성은 곰 할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그러더이다. 우리 아기가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챙기시오. 칠성의 씩씩한 목소리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내미는 죽을 한 숟가락씩 삼키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들었지? 이 아버지가 너를 복덩이라 하신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날 밤 칠성은 연화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뱃속의 아기가 툭 하고 칠성의 손바닥을 찼습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연화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가 아버지를 알아보나 봅니다. 연화의 말에 칠성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쏟으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태동 하나가 칠성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약속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와 연화를 굶기지 않겠노라고. 다음 날부터 칠성은 더욱 독하게 일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을 오르내리며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고 얼어붙은 계곡의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걸음통을 쥐고 나르는 천한 일조차 웃으며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저놈이 돈독이 올랐나. 비아냥거려도 칠성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끊이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오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폭설로 인해 집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린 눈더미와 흙더미가 방 한쪽을 덮쳤고 놀란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잠자던 곳은 아니었지만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구멍 뚫린 지붕 아래서 산모와 갓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당장이라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연화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날이 밝는 대로 고치면 둬. 내 힘이 장사 아닙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칠성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집단을 걷어내고 새 집을 엮어 올리는 일은 위험천만한 작업이었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제명에 못 살지. 그러나 누구 하나 와서 거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칠성은 오로지 혼자 힘으로 무너진 지붕을 메우고 바람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흙을 발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작업은 끝이 났고 칠성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방으로 들어온 칠성을 맞이한 것은 연화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산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곰 할매를 모셔오려 했지만 눈길이 너무 험해 할매가 오기 힘들 뿐더러 시간도 촉박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하며 곰 할매가 일러준 대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나만 믿으시오. 내가 곁에 있어. 칠성은 땀에 젖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칠성의 뜨거운 열정과 연화의 처절한 모성애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길고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올 때까지 연화의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신 아파해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칠성은 끊임없이 땀을 닦아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두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산신령님께,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신들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칠성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새벽달기 울기 직전 드디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칠성의 낡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개, 은개,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힘차고 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이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칠성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따뜻한 물에 씻겨 포대기에 감쌌습니다. 탈진한 연화는 칠성이 안겨준 아기를 보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칠성은 연화와 아기를 번갈아 안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탄생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들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칠성의 낡은 초가집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다시 찾아와 집을 짓느라 분주했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아이는 칠성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연화의 젖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칠성은 아이의 이름을 보기 덩굴째 굴러 들어오라는 뜻으로 복동이라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으나 칠성은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닮은 것 같다며 싱글벙글 웃었고 파티를 하다가도 아이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쑥덕거렸지만 칠성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기 웃음소리에 멈칫하며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육기를 끝낸 연화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고 죽어가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총명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연화는 칠성을 돕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칠성에게 종이와 먹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칠성은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라 그것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으나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기에 읍내에 나갔을 때 귀한 종이와 먹을 구해왔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본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분놀림은 예사롭지 않았고 기품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칠성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칠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뭐 남들처럼 옥수수나 심고 감자나 좀 심어야지. 우리 밭은 돌이 많고
비탈져서 벼농사는 꿈도 못 꾸니까. 칠성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땅이라곤 산비탈의 자투리 땅뿐이었고 그마저도 돌이 반이라 소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옥수수도 감자도 심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일러 드리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여인이 농사를 논하다니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잡고 집 뒤편 산비탈로 데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밭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흙 한 줌을 쥐어 냄새를 맡아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의 흙은 차갑고 습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입니다. 곡식은 뿌리를 내리기 힘들지만 약초가 자라기에는 천하의 명당입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장터에 가서 당귀와 천궁의 씨앗 그리고 황기 모종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약초라니요. 그런 건 신만이들이나 산에서 캐는 거 아닙니까? 밭에서 키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칠성의 반문에도 연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옛날 저희 집안 서책에서 보았습니다. 땅의 성질에 맞지 않는 곡식을 억지로 심는 것은 땅을 죽이는 일입니다. 저를 믿고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칠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농사는 가족의 생명줄과 같은데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했다가 망치기라도 하면 처자식을 굶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지난 겨울 그녀의 지혜로 목숨을 건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칠성은 결국 아내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소. 당신 말이 다 맞을 거요. 내가 내일 당장 읍내에 가서 구해오리다. 다음 날 칠성은 장터에 가서 옥수수 씨앗 대신 약초 씨앗과 모종을 잔뜩 사왔습니다. 씨앗 가게 주인은 칠성이 미쳤다며 혀를 찾고 장터 사람들은 바보가 이제는 산신령 흉내를 낸다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귀를 닫고 묵묵히 씨앗 자루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다더라. 동네 우물가와 사랑방은 칠성의 기행을 성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밭을 갈고 낯선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 몰려왔습니다. 이복에 칠성아 쌀이 없으면 풀뿌리라도 캐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누군가 비아냥거렸고 기생서방하더니 헛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군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둑에 앉아 새참을 내가 온 연화가 칠성에게 물을 건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남의 말은 거름으로 삼으세요. 우리 밭이 풍년이 들면 저들의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구경꾼들은 머쓱해져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화의 농사법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밭에 걸음을 낼 때도 그냥 똥오줌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집과 섞어 푹 삭힌 퇴비를 쓰게 했고 밭고랑의 방향도 해가 드는 쪽이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쪽으로 나에게 했습니다. 칠성은 평생 해오던 방식과 달라 의구심이 들었지만 연화가 시키는 대로 우직하게 따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칠성은 밭에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물기를 새로 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연화 역시 복동이를 업고 나와 밭머리에서 칠성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고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부의 땀방울이 척박한 돌밭을 적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찾아왔을 때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은 대지를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에 심은 옥수수와 감자는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비실비실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를 쳤지만 타들어가는 속을 달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울상을 짓는 와중에 산비탈 그늘진 곳에 위치한 칠성의 밭만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약초들은 오히려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산비탈과 칠성이 섞어 넣은 습기를 머금은 퇴비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밭에 자란 약초들은 잎이 짙고 줄기가 튼튼했습니다. 당귀 잎은 널찍하게 퍼져 향긋한 냄새를 풍겼고 황기는 뿌리를 깊게 내려 가뭄을 버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은 흉년인데 칠성의 밭만 풍년인 것을 보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개중에는 밤몰래 칠성의 밭에 와서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칠성이 밭머리에 원두막을 짓고 밤새 지키는 통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어. 남들이 버린 땅이 우리에게는 보물단지였구나. 그는 밭에서 올라오는 쌉싸름한 약초 향기를 맡으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자 약초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에게 수확한 약초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찌고 말리는 법제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서방님, 약초는 정성입니다. 흙만 털어서는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9번 찌고 9번 말려야 약효가 더해집니다. 칠성은 연화의 가르침대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온통 약초 향기로 가득 찼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약초를 찌고 햇볕 좋은 날에는 정성껏 말렸습니다. 그의 정성이 들어간 약초는 색이 곱고 향이 진해 누가 봐도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서 유명한 약재상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른 마을로 가려던 참이었으나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윽한 약초 향기에 이끌려 칠성의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약재상은 칠성의 마당에 널려있는 당귀와 황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마당으로 들어와 말려놓은 약초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쪼개어 속을 확인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구했소? 산삼보다 귀하다는 토종야생 당귀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약재상의 호들갑의 칠성은 어리둥절하여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지은 것입니다. 칠성의 말에 약재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재상은 칠성의 손을 맞잡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약재를 취급해왔지만 밭에서 키운 것이 이토록 기운이 좋은 것은 처음 보오. 이것은 땅의 기운과 사람의 정성, 그리고 하늘의 뜻이 맞아야 나오는 물건이오. 약재상은 즉석에서 칠성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가 부른 값은 칠성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고 칠성이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면 10년을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입만 뻥긋거렸고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나온 연화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약재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귀한 물건을 알아보시는 눈을 가지셨군요. 저희가 정성껏 마련한 것이니 제값을 쳐주신다면 전량을 넘기겠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칠성이가 심은 잡초가 산삼값이래.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칠성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이 약재상에게 동그러미를 받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담긴 엽전과 어음은 그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칠성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은 질투와 부러움으로 일그러졌고 칠성을 걱정했던 몇몇 이웃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약재상은 칠성에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당신 물건은 내가 몽땅 사겠소. 값을 더 쳐줄 테니 다른 곳에는 팔지 마시오. 라고 신신당부하며 짐꾼들을 시켜 약초 자루를 실어 날랐습니다. 약재상이 돌아간 후 칠성은 멍석 위에 쌓인 돈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바보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던 지난 1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남의 집 머슴이나 살다 죽었을 거요.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런 칠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우직한 믿음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라 흙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농군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성공을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이자 칠성을 머슴으로 부렸던 최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장농들이 흉년으로 소출을 못 내어 소장료도 못 내는 판국의 칠성이 떼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심술궂은 하인들을 시켜 칠성을 공영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내 땅이었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문서가 없으니 우기면 내 것이 되는 거지.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의 집에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마을 한쪽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연화가 어렵게 일구어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큰 파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든 복동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 내 가족을 굶기거나 추위에 떨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연화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보란듯이 기와집을 짓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칠성 몰래 장터에서 사온 비단천을 꺼내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매화꽃은 칠성의 집안이 앞으로 얼마나 번성할지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창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여 칠성은 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다가올 시련을 예감이라도 한 듯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창호지 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약초판 돈으로 쌀독을 가득 채우고 따뜻한 겨울을 날 준비를 하던 칠성의 집에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칠성이 약재상에게 받은 어음을 장롱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고 연화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서 복동이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마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 이놈 칠성아 썩 나오너라. 고함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최 부자의 집 하인 10수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을 점거하고 있었고 그 뒤로 비단옷을 입고 곰방대를 문 최 부자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칠성의 집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칠성은 본능적으로 방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남의 땅을 도둑질해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내 놈 주머니에 챙기다니 네가 정령 관계 끌려가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칠성은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인 없는 산비탈 돌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도둑질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칠성의 항변에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이것이 바로 그 땅이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다. 내 땅에서 나온 것은 모두 내 것이니 약초판 돈을 당장 내놓고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최 부자의 억지에 칠성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산비탈은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똥통을 버리거나 돌을 갖다 버리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된다고 하니 자기 땅이라 우기는 꼴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까막눈이었기에 문서라는 말에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집안을 뒤지려 들었고 칠성은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내 처자식이 있는 곳입니다. 칠성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힘센 하인들은 칠성을 밀치고 소뚜껑을 열어젖히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서슬퍼런 초에 부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이 억울한 줄 알면서도 마을의 지주인 최 부자에게 밑보였다가는 소작을 떼이거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숨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방문 앞을 지키려 애썼지만 하인들의 몽둥이질에 입술이 터지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르신 말씀에 토를 달아 하인 하나가 칠성의 머리를 짓밟으려 할 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방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매서웠고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칠성을 일으켜 세워 온매 무새를 다듬어주고는 최 부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며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서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어르신의 것이라는 증좌가 저 종이 쪼가립니까? 최 부자는 천한 계집이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에 기분이 상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것이 끼어드느냐. 그래, 이것이 관가에서 공증받은 땅 문서다. 내년이 그리나 알겠느냐만 똑똑히 보거라. 최 부자는 문서를 연화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연화는 피하지 않고 그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비웃으며 기생년이 글을 알 리가 있나 그림 구경이나 하겠지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훑어내려가는 연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자 킬킬거림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을 속이려거든 제대로 된 문서를 가져오셨어야지요. 연화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칠성에게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땅의 위치는 동쪽 산 아래 논 5마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군 땅은 서쪽 비탈의 자갈밭입니다. 방향도 다르고 지목도 다른 이 문서가 어찌 우리 땅의 주인을 증명한단 말입니까? 연화의 명쾌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듣고 보니 그러네 칠성이 밭은 서쪽이잖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말장난을 산 아래 논 옆에 붙은 땅이니 당연히 내 땅이지. 그러자 연화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어르신 땅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국법에 따라 지난 20년간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습니까? 관아의 조세대장에는 이 땅이 주인 없는 황무지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법을 어긴 탈세이니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께 여쭈어 볼까요? 연화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세금 문제는 가장 무거운 죄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땅을 버려두었고 세금은커녕 자기 땅인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배가 아파 엉뚱한 문서를 들고 와 억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글을 읽을 줄 알고 더구나 국법과 조세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쥐고 있던 곰방대를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독한 년이,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곰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시집와서 70년을 살았지만 저 돌밭에 최 부자네가 걸음 한 번 주는 꼴을 못 봤소.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려 하다니 나무새스럽지도 않소. 곰 할매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긴 칠성이가 피땀 흘려 일군 땅입니다. 최 부자 어르신 너무하십니다. 없는 사람 등쳐먹으려다 천벌 받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 부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진부한 협박만 남긴 채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칠성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쫓겨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칠성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에 억눌려 살던 마을 사람 모두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칠성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인이 나를 살렸소. 내 부인이 그를 아는 선녀인 줄은 미처 몰랐소. 칠성은 연화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상처 난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지 않으셨다면 제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마을 사람들과 서먹해질 수도 있고 최 부자가 다시 앙심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은 연화와 상의하여 이번에 약초판 돈의 일부를 털어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태어난 것도 축하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칠성의 제안에 연화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칠성은 곧장 마을 청년들을 시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막걸리를 넉넉하게 주문했습니다. 안악들은 칠성의 집 부엌으로 모여들어 전을 부치고 떡을 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자 서먹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들고 마을 어르신들께 일일이 술을 올렸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하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서 마을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칠성의 겸손한 인사에 촌장 어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짜 사내일세. 바보라 놀렸던 우리가 부끄럽네. 사람들은 칠성에게 미안함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술잔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안악들 사이에서 웃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기생 출신이라 수군거리지 않았고 칠성내 안사람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특히 곰 할매는 상석에 앉아 돼지고기 수육을 맛나게 드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저 복덩이들이 마을의 보배가 될 거라고 했잖아.
할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자만 쏙 빠진 채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웃고 떠드는 사이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휘영청 발가잔치 마당을 비추었고 칠성의 얼굴은 술기운과 행복으로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내라고 느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칠성과 연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잔치에 흥겨운 여운이 남아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했으며 방 안에서는 복동이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요. 내일은 읍내에 나가서 기와집 지을 목수를 알아봐야겠소. 당신과 복동이를 더 이상 춥게 하지 않으리다. 칠성의 든든한 다짐에 연화는 말없이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은 아니라는 불안감이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칠성의 단단한 어깨와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괜찮다, 다 괜찮다 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땀 흘린 부부의 이마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너울골의 밤은 평온하게 깊어갔고 칠성 내 가족의 앞날에는 밝은 달빛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호사다마라 하였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이고 칠성의 성공을 시기하는 눈길은 최 부자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칠성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칠성은 더 이상 홀로 떨던 외로운 초가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자 땅을 사랑하는 농부, 그리고 마을의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이 밤 칠성의 코 기운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약초 밭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너울골의 풍경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칠성의 집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던 초가삼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 기와가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마을 어귀까지 뻗어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칠성이 처음 연화를 업고 들어올 때만 해도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흉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대갓집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의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고 마당에는 머슴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곡식을 나르고 장작을 패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직한 칠성과 지혜로운 연화가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이제 뒷짐지고 거드름을 피울 때도 되었다고 했지만 칠성은 여전히 새벽닭이 울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단 옷 대신 흙이 묻어도 좋은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머슴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밭고랑을 메고 걸음을 날랐습니다. 주인이 게으르면 땅도 게을러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칠성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은 이제 단순히 흙을 파는 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부르지 않고 존경을 담아 칠성 어르신
혹은 김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연화 역시 안방마님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굶주린 이웃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 기생이었다는 천안 신부는 이제 그녀의 뛰어난 학식과 인품 뒤로 완전히 가려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틈틈이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 길쌈하는 법이나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고 그녀의 한마디는 마을의 법도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에게 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게 된다고 강조하며 겸손을 잃지 않도록 내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복동이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된 복동이는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할 때 복동이는 서책을 끼고 살았으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칠성은 밭일 하다가도 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 복동이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리면 낯을 놓고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허허, 저 녀석이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칠성은 복동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아이를 아꼈습니다. 복동이 역시 칠성을 하늘처럼 따르며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효자였습니다. 칠성의 약초 농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이제는 인근 고을뿐만 아니라 한양 약재상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울골에서 나는 당귀와 황계는 약효가 뛰어나 궁궐 내의원에도 진상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약초 재배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칠성을 따라 산비탈을 개간하고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너울골은 가난한 상월 마을에서 약초 향기 그 윽한 부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마을의 은인으로 추대하고 마을 입구에 송덕비라도 세우자 하고 난리였지만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한편 칠성을 괴롭혔던 최 부자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과했던 최 부자는 무리하게 땅을 늘리려다 사기를 당해 가산을 탕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불이 나 창고마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소장농들은 인색하고 표독스런 최 부자를 떠나 칠성의 땅으로 몰려들었고 최 부자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칠성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남은 땅이라도 사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고소해했지만 칠성은 최 부자를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안방으로 모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시세보다 후한 값을 쳐서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칠성이 최 부자의 땅을 산 날 연화는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던 사람인데 밉지 않으십니까? 칠성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지옥이지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 어찌 보면 고마운 사람 아니겠소. 그리고 이제 다 늙고 병든 노인을 내칠 수야 없지 않소. 칠성의 넓은 아량에 연화는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칠성은 최 부자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는 날까지 칠성의 집 쪽을 향해 절을 하며 참회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칠성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칠성의 환갑잔치이자 복동이가 서당에서 책을 떼고 책거리 책례를 하는 날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수십 장 깔리고 소와 돼지를 잡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되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살이 깊게 패였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복을 받아 신선이 되었다며 칭송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지팡이를 짚은 곰 할매가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칠성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할매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업고 모셔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곰 할매는 칠성의 손을 꼭 잡고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자네가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보니 여한이 없네. 내가 뭐라 했나? 자네 품에 들어온 그 처자와 아이가 복덩이라 하지 않았나? 할매의 말에 칠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 말씀 아니었으면 저는 짐승처럼 살았을 겁니다. 칠성은 이날 국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집에는 쌀 한 가마니씩을 나누어 주었고 빚을 갚지 못해 쩔쩔매는 이웃들의 차용증을 모두 모아 마당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감격하여 칠성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칠성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부자이지 나 혼자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칠성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날 밤 너울골은 축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차를 내어와 칠성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곱고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찻잔을 받아들고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멍투성이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지금의 연화는 귀부인의 태가 완연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겉모습보다 그녀의 깊은 마음씨가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기억나시오? 12여 년 전 내가 당신을 업고 이 마을로 들어오던 날 말이오. 그때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고 나는 정말 내가 미친 건 아닌가 겁이 났었소. 칠성이 회상에 잠겨 말하자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던 날 서방님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연화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사람이 되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늙어 죽었을 바보였을 거요. 당신이 내게 지혜를 주었고 복동이를 주었고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주었소. 내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깊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누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의 복동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아이는 쪼르르 달려와 칠성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칠성은 아이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오늘 책거리 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가서 자거라. 그러자 복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시면 잘게요. 칠성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호랑이 잡은 이야기,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난 이야기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려고 전 재산을 다 썼다면서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야기 같아요. 복동이의 말에 칠성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칠성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마음 착한 바보가 살았는데 말이다. 칠성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고 연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고 칠성과 연화는 오래오래 해로하며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칠성이 살던 집 터를 가리켜 적성아 선행을 쌓은 집라 불렀으며 그가 심었던 약초밭은 아직도 너울골의 자랑으로 남아 해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칠성이 남긴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가장 큰 재산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너울골에 가면 달 밝은 밤이면 어디선가 칠성의 넉넉한 웃음소리와 연화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약초꽃들이 마치 그들 부부가 나누는 정겨운 속삭임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한 사내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매맞는 기생을 전 재산으로 사들인 바보 머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마음속에 칠성 같은 따뜻한 등불 하나 켜두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